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벽에 걸린 시계는 마치 저를 비웃듯 느리게 움직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단칸방은 겨우 3평 남짓합니다. 낡은 장롱 하나와 이불, 그리고 구석구석 쌓여있는 폐지들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한때는 대학에서 강의하던 교수였던 제가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한 달에 고작 70만 원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은 굽어 있고 허리도 잘 펴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죠. 약값을 아끼려고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한 번만 먹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고통이에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버린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는 내 핏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명절이면 특히 더 힘들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키우지 못한 손주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을 봐요. 저 많은 별들 중에 어느 별이 내 아들들일까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제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나 봐요. 하지만 그들을 버리고 나온 그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제 곁엔 아무도 없어요. 가끔 복지관 직원이 방문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게 전부예요. 그나마 그 짧은 대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 밤에도 꿈을 꿨어요. 제가 아직도 교수로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때의 꿈이었죠. 꿈에서 깨고 나면 항상 눈물이 나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봐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 이게 정말 제 모습일까요?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간은 참 잔인하네요.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을 이렇게 제 얼굴에 새겨놓았어요. 제 인생의 시작은 누구보다 화려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음악가셨어요. 저는 늘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공부도 늘 상위권이었고 대학도 수석으로 입학했죠. 26에 최연소 교수가 되었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 저는 제 앞길이 장미꽃길일 거라고 믿었어요. 교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생생해요. 책상 위에 놓인 교수 명패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동료 교수들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젊고 똑똑하고 앞날이 창창한 신임 교수라고요. 그 즈음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의 그런 면이 좋았어요. 제 화려함과 그의 안정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두 번째 아이도 곧이어 태어났고,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능력 있는 아내, 성실한 남편, 그리고 귀여운 2 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교만해져 갔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모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월급이 적다고 투정 부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양육은 점점 더 도우미 선생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저는 제 경력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마치 제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며 경청하는 모습에 도취되었죠. 논문을 쓸 때면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점점 더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부터였을까요? 점점 가정이 제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했죠.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교수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논문도 자주 발표했고 교내에서의 입지도 점점 단단해져 갔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찾아와 살림을 도와주시겠다며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수면 뭐해? 밥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죠. 저는 교수로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아이들은 더욱 신경 쓰기 힘들었어요. 큰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작은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죠.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 급식 메뉴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엄마, 놀아줘라고 할 때마다 짜증이 났죠.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런 시시한 일에 시간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은 더더욱 저를 지치게 했어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 이런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제 불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보,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해? 라는 말을 던졌을 때는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제가 받는 월급이 남편의 3배는 되었거든요. 그 즈음 대학에서 만난 동료, 교수들과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있으면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교수 김영자로 존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학술 세미나를 핑계로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를 해도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당신은 왜 이렇게 평범한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은 다 과장은 달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자주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큰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좋아하는데 저는 연구실에서 논문 쓰느라 바빠서 축하해주지도 못했어요. 작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컨퍼런스 참석을 핑계로 시어머니께 맡기고 도망치듯 떠났죠. 그때 아이들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야 깨닫네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정교수 승진이 확정되었을 때였어요. 기쁜 마음에 집에 일찍 들어와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야근, 아이들은 학원에 있었고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찬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이들이 엄마 사랑이 필요한 나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당신이 달라졌어 라며 한숨만 쉬었고요. 저는 그들의 말이 모두 제 발목을 잡으려는 족쇄처럼 들렸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어느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집을 나왔어요. 출근하는 척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하지만 대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때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하고 부를 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결국 저를 더 큰 감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으니까요. 집을 나온 첫날, 저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제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사들였죠. 명품 가방, 고가의 시계, 새 차까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번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인정받는 교수였어요. 아무도 제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유능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만 봐주었죠. 그때 저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죠. 골프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사교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주말마다 골프장을 다녔고 고가의 골프 장비를 사들였죠.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어요. 그들도 저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특히 기억나는 건 골프 모임 후의 술자리예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우리는 서로를 엘리트라고 불렀어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더 이상 가족 여행이 아닌 오롯이 저 혼자만의 여행이었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며 두바이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지내며 이런 게 진정한 삶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졌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TV를 켜놓고 잠들곤 했는데 그마저도 가족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야 했어요. 아이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볼 때면 자꾸 옛날 사진첩을 열어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첫 돌,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어요. 이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교수 생활도 전과 같지 않았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할 때면 문득 제 아이들 나이쯤 되는 학생들의 얼굴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라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주말이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죠. 술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더 슬퍼졌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더 공허해 보였고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쓸쓸함이 얼굴에 스며들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면 특히 힘들었어요.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은 비행기에서 우연히 학교 다니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봤는데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엉엉 울었답니다. 돈은 점점 더 많이 썼어요. 쇼핑, 골프, 여행, 뭔가로 계속 제 마음을 달래야 했거든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그게 무서울 게 없었어요. 제 월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가끔 동료 교수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결혼해서 뭐 하겠어요? 자유가 최고죠. 라며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몹시 부러웠어요. 특히 자녀 자랑을 할 때면 제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속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마치 끝없는 터널을 달리는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도 멈출 수 없었어요. 40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이 신경 쓰이고 젊음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처음으로 진정한 위기감이 들었어요.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골프 모임에서 만나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저처럼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추구했지만 대부분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영자야, 너도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어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화가 치밀었죠. 하지만 그들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말이면 특히 더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술자리나 골프로 시간을 때웠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겨워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각도 많아졌죠. 밤이면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큰 아들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이 우리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들이 이제 고3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떠났을 때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된 거예요. 명절에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세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홀로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설날 아침 처음으로 포금을 했어요. 깨어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에는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쥐고 있더라고요.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다들 자녀 자랑을 하고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그저 웃으며 넘어가야 했죠. 교수님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오는 젊은 교수들에게는 일이 좋아서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누구에게도 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나왔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요 라고 우는 모습.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다음 날 하루 종각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수업 중에도 문득문득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도 많았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우울증 증상도 나타났죠. 병원에서는 상담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술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와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주와 위스키로 바뀌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마저도 제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최소한 아픈 동안에는 후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수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젊은 학생들을 보면 볼수록 제 아이들 생각이 났고 특히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죠. 한 번은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날은 끝내 수업을 마치지 못하고 교수실로 도망쳐 나왔어요. 쇼핑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을 사도 비싼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를 사면 잠시나마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도 밤이었을 거예요. 늦은 밤 창밖을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집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럴 때면 제가 버린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길에서 제 아들 또래의 아이를 봤어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하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제 아들 같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연락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한 대학 교수였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죠. 그 누구도 제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화려한 옷과 완벽한 화장 뒤에 숨은 채 저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 앉아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20년 넘게 해온 교수 생활이 갑자기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시기에 우연히 한 술집을 방문했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거야. 이런 게 나에게 맞을지도 몰라. 화려한 조명, 왁자지껄한 분위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활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동료 교수들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 강남 번화가에 술집을 차렸어요. 인테리어에만 2억이 넘게 들어갔죠. 하지만 전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대학 교수 출신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런 자만심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특히 제가 전직 교수라는 점이 홍보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교수에서 술집 사장님으로라는 스토리가 언론의 관심도 받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특히 돈 떼먹고 도망가는 손님들을 처음 겪었을 때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직원 관리는 더 큰 문제였어요.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술을 훔쳐 파는 직원도 있었고, 손님들과 결탁해서 저를 속이는 직원도 있었어요. 교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죠. 은행 대출도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 있더라고요. 밤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낮에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손님들의 성격도 점점 거칠어졌어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달래느라 매일 밤진을 뺐죠. 한 번은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매출은 바닥을 쳤죠.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어요. 밤마다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빚쟁이들의 독촉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중한 전화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협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한때 존경받던 교수였던 제가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매일 밤술을 마셔야 했고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위장병이 심해져서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의료보험료도 밀려있는 상태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결국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도망치듯 가게를 정리했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망가진 건강,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었어요. 교수 시절의 안정적인 삶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 생각이 간절하게 났어요. 내가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는 빚더미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였을 텐데 이제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수님 하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망한 술집 주인이라며 수군거렸죠. 길을 걸을 때도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밤이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늘의 별들도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죠. 이제 와서 깨달은 건데 제가 쥐고 있던 행복을 스스로 놓아버린 거였어요.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어요.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왼쪽 가슴에 작은 멍울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멍울이 커지는 것 같았고 밤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던지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함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꿈에서는 계속 아이들이 나왔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지 그랬어요. 아침이면 눈물로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들려주실 때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유방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떠오른 건 아이들 얼굴이었어요. 이제 영영 아이들을 못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의료보험이 끊긴 지 오래였고 술집 빚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결국 오피스텔을 팔았어요. 그동안 제가 살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없애야 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이 밀려왔어요. 26에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섰을 때의 기쁨, 결혼식 날 남편의 행복한 미소, 아이들을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따스함,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저버렸는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대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마취가 깨면서 느껴지는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간호사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친절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해주는데 전 혼자였거든요. 밤에 통증이 심해질 때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잡을 손이 없었죠. 항암 치료는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쇠약해진 몸, 초췌한 얼굴, 한때는 당당하게 강단에 서서 강의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갔어요. 수술비도 버거웠는데 항암 치료비까지. 결국 전세로 얻어 살던 작은 원룸마저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하루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큰 아들을 봤어요. 대학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보이더라고요. 언뜻 보기에 우리 아들인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 알았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라는 걸.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죠.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아니, 편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렴. 이런 말들을 수없이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던 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기검진 꼭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암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밤이면 가슴이 아파와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자국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전 알아요. 그건 제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라는 걸.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뭉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20해 만의 초대장이었어요. 큰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 직접 보낸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의 소식을 옛 시댁 친척분이 몰래 알려주셨죠. 영자야, 내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더구나. 한 번이라도 가서 보는 게 어떻겠니?
청첩장을 받아들고 며칠 울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품에 안고 재웠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신랑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직장 주소를 보니 강남의 유명 호텔이더군요. 의사가 된 우리 아들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도 염색하고 손톱에도 매니큐어를 발랐죠.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중고 상품점에서 산 옷이지만 가장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수없이 연습했죠. 아들아, 축하한다. 하지만 그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직장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웨딩홀 입구에서 멀리 아들을 볼 수 있었죠.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키도 훌쩍 커서 아빠를 닮았더군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진정을 하고 왔어요. 하객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 환하게 웃는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손이 절로 뻗어나갔다가 허공을 잡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아들이 제가 앉아있는 쪽을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 저를 보자마자 등을 돌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보낸 거였죠.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신랑 측에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호텔 앞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어요. 항암 치료 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 나가달라는 직원의 말, 하객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들이 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후로 한동안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밤이면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울었죠. 유일하게 남은 사진 한 장. 큰 아들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얼마 후에 전 남편에게서도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20년이 지나서야 그동안은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였던 거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도 가끔 꿈을 꿔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 있는 꿈. 큰 아들이 엄마 안아줘 하고 달려오고 작은 아들이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이불이 눈물로 젖어 있곤 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지금도 매일 밤 창밖의 별들을 보며 기도해요.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비록 저와는 인연이 끊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애인 것 같아요. 처음 폐지를 주우러 나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쌀을 살 돈조차 없어서 이틀째 굶고 있던 때였죠. 기초수급비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어요. 그날 아침 베란다에 쌓아두었던 택배 상자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걸 폐지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수레는커녕 마대자루 하나 없어서 큰 쇼핑백을 들고 나갔죠. 한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 폐지를 줍는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것 같아 숨고 싶었죠.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첫날 번 돈은 고작 3,000원. 그래도 그 돈으로 라면과 계란을 사서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부끄러움과 서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작은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점차 요령이 생겼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폐지가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느 골목에 박스가 많이 버려지는지도 파악하게 됐죠. 한 달 정도 지나자 손수레도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낡은 거였지만 제게는 그게 첫 차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분이 있었어요. 저처럼 폐지를 주우시는 박순자 할머니.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마시고 힘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지 할머니를 통해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들도 알게 됐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 빚 때문에 거리로 나온 분,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복순 할머니예요. 한때는 식당을 하셨다는데 IMF 때 모든 걸 잃으시고 지금은 폐지를 주우시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시면서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하고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할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죽을 끓여다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폐지를 주우며 도시의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상인들, 거리를 쓰는 청소부 아저씨들, 신문을 배달하는 할아버지들, 그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더 많은 걸 원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비 오는 날 누군가 건네주는 우산 하나, 추운 날 받는 따뜻한 어묵 한 조각, 그런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게 됐죠.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많아요. 특히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괴로워요. 암 재발 검진도 제때 받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들과 함께라면 이 고단한 삶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제자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급하게 골목으로 숨곤 하죠. 하지만 언젠가 한 제자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교수님 하고 불러줬어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그 제자가 건강하세요. 교수님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건 치유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알람 시계 없이도 이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시간이지. 아침 준비는 간단해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고 목에는 할머니들이 선물해준 목도리를 두르죠. 손수레를 끌고 나가기 전 작은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이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오늘은 복순 할머니와 함께 장사진 골목을 돌기로 했어요. 새벽 시장 뒷골목에는 항상 박스가 많거든요. 할머니는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신데도
손수레를 끄는 힘이 더 세셔요. 영자야, 이렇게 끌어야 허리에 힘이 덜 가 하고 자주 조언해 주시죠. 폐지를 줍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복순 할머니는 오늘도 손주 자랑을 하셨어요. 휴대폰을 꺼내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던지 문득 제 아들들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찾아오는 아픔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어요. 누군가 김치를 싸왔다고 하면 다 같이 나눠 먹고 때로는 순자 할머니가 끓여오신 된장찌개로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죠. 예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던 호화로운 식사는 비교도 안 되게 이 도시락 시간이 더 행복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제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죠. 할머니들이 깜짝 파티를 해주셨어요. 폐지 적치장 한켠에서 컵라면으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처럼 촛불 대신 할머니가 주운 작은 등을 켜고 케이크 대신 군고구마를 나눠 먹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가끔은 제가 교수였던 시절의 꿈을 꿔요. 강당에 가득 찬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던 모습,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던 기억,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허상을 쫓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몸, 따뜻한 이불,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족처럼 받아준 할머니들이 계시다는 것.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겠지만 지금의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제가 쓴 전공책을 발견했거든요. 20년도 더 된 책이었는데 누군가 버린 거였죠. 책을 펼쳐보니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김영자 교수. 저 한때는 이런 걸로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할머니들은 제가 교수였다는 걸 아세요. 하지만 한 번도 그걸로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죠. 영자야, 너는 우리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보여. 순자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 되었어요. 요즘은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길고양이에게 급식을 주며 나눈 교감,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마주친 예쁜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모여 제 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아들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특히 밤이 깊어갈 때면 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걸.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걱정받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이 작은 반지하방이 저의 안식처가 되었네요. 벽에 붙여둔 낡은 달력을 보니 어느덧 제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도 3년이 되어가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여전합니다. 지난밤에는 또 꿈을 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던 날의 꿈이었죠. 큰 아들은 솜사탕을 들고 작은 아들은 제 치마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찍어 주었고 그때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꿈에서 깨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공책에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써요. 보내지 못할 편지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아들아, 오늘도 엄마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큰 아들, 너는 이제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겠구나. 작은 아들, 너는 아직도 책 읽기를 좋아하니?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들 기억나니? 폐지를 줍다 보면 가끔 젊은 엄마들을 마주쳐요.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모습, 장난감 가게 앞에서 떼를 쓰는 아이를 달래는 모습. 그럴 때면 제 과거가 떠올라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조금은 배웠어요. 할머니들이 늘 말씀하시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맞아요.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거겠죠. 비록 제가 저지른 실수들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학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남자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는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과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얼마나 제 아들의 어린 시절과 닮았던지 그날 저녁에는 그 과자를 보관할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도 듣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글로 쓴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늘 무언가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있어요.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특히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이 되면 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행복을 빌어주는 것뿐이라는 걸. 간혹 길을 걷다가 제 또래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 한켠이 아려와요. 저도 언젠가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이제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어쩌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늦게나마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